스위스 어느 마을의 놀이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엄마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동양인 여성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아이가 몇 살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아이의 엄마는 놀라며 당황하는데요. 이내 곧 눈물을 쏟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서랍입니다. 오늘 사연은 스위스인 사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 리아가 함께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5살 딸아이의 엄마 사라입니다. 저는 스위스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딸 리아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아이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마르코는 대학생 때 발달장애 아동 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습니다. 이곳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에 맞는 직업 교육 훈련을 하는 곳이었죠. 단순 돌봄센터였으면 규율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겠지만 이곳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 곳이었기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배려와 인내가 바탕이 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2년 정도 이내에 규율에 적응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요. 처음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적응할 때까지 매우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분노가 치솟아 성인 여성은 감당하기 힘든 폭력성을 보일 때도 종종 있었죠.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기에 실무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 이곳에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이들에게 몇 번이고 인내를 가지며 설명을 반복하는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와 동갑내기의 마르코였습니다. 저는 마르코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모든 활동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끌어내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마르코의 인연이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죠. 추수감사절 행사 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추는 중에 마르코와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평소에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침착하고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 순간 깨닫지만 바뀌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곤 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이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있더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마르코에게 물었죠. 마르코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위로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도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었죠. 게다가 선천성 심장병도 함께 갖고 있었어요. 많은 치료가 필요했는데 우리 집안 환경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제가 3살 때 누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누나에게 미안해하며 누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받지 못한 것들을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저는 마르코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마르코가 매 순간 가족같이 아이들을 대했기에 그렇게 인내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르코와 저는 장시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이타적인 마음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주었고 서로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3년의 열애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저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소중한 생명이 선물처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마르코와 함께하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저의 딸 리아가 태어나고 저희의 일상은 꿈같이 달콤했습니다. 리아는 정말 마르코의 환한 웃음을 꼭 닮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저와 마르코는 리아와 함께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저희에게 잠시였습니다. 리아가 10개월 되었을 때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기에 리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프고 힘든 나날이었는데 제 딸 리아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아가 3살이 되어도 걷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리아를 보며 조금 늦대는 아이일 거야. 내가 예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안아줘서 늦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6개월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리아를 보며 저는 일반적이지 않음을 직감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리아를 보고 매우 놀라는 모습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리아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낙담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살펴보았지만 명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큰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할 것을 권했죠. 저는 리아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보려 했지만 스위스의 높은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해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진 못하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리아의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돌봄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리아를 위해 함께하는 시간에는 주로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에 나와 리아와 놀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리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종종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리아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양인 여성이 리아를 유심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를 세우고 보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불쾌했지만 리아에게 사람들의 시선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아이가 몇 살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으로 가득한 제 얼굴을 본 그녀는 자신은 수진이라는 이름이며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현재 스위스와 한국의 면역체계 연구 협력 프로젝트로 스위스에 머물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래서 나와 리아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봤던 거구나. 수지는 곧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아의 다리 상태와 같은 아이를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2번 정도 봤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국에서 치료할 생각은 없는지 제 의향을 물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안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스위스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저의 고민을 이해하며 한국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의 학업 성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자신이 공부한 곳은 한국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리는 한국은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첨단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생각으로는 치료 시기가 늦춰지지만 않는다면 한국에서 리아의 다리는 치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게다가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면 치료비 일부를 연구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수진의 제안은 현재 저희 모녀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리아는 하나뿐인 소중하디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혹시나 리아를 잃게 될까봐. 그리고 리아에게 섣부른 희망을 안겨주었다가 아이가 절망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지는 정말 열정적이고 의사로서 사명감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러 리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리아는 금방 수진에게 마음을 열었죠. 수진을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항상 외톨이처럼 지내던 아이가 수진이 오는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수진이 좋아하는 스프를 매일같이 만들어달라 하고 수진을 만나면 한없이 밝은 웃음을 짓는 모습에 저도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참을 고민하다 한국에서 치료받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치료 시기가 더 늦어지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기에 결심을 한 이상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했죠. 수지는 정말 많은 것을 도와줬습니다. 정말 저희 모녀에게 크나큰 은인이죠.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지 2주 만에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수진에게 들었던 정보가 한국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고 사실 수진은 한국 사람이었기에 한국을 조금은 더 부풀려 말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낙담하게 될까봐 저는 최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도 없었죠. 막연한 마음으로 왔는데 한국의 첫인상은 공항에서부터 정말 엄청났습니다. 곳곳이 자동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최첨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한국에서 리아를 치료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리아는 한국의 권위 있는 종합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무릎 구부림 무능증 근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리아의 병은 희귀병으로 한국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병이지만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리아는 스스로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아가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주변 사람들과 간호사분들의 따뜻함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낯선 우리 모녀를 위해 주변 모두 따뜻한 설명과 배려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퇴원 후에도 리아는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했기에 한국에 머물러야 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 모녀는 다정한 한국이 좋아 치료가 끝나도 한국에서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따뜻함을 꼭 한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부족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진 않지만 한국에 있는 소아희귀병 아이들을 위해 저의 수입의 5%는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방문해 도움을 준 간호사분들에게 간식도 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큰 사랑 앞으로도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와 리아 모녀의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았거나 앞으로의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해외에 큰 감동을 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